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음원 사이트는 바로 멜론입니다. 그리고 이 멜론을 운영하는 회사는 로엔 엔터테인먼트고요. 요즘 이 로엔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되면서 하락세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로엔은 1분기 영업이익이 154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53.4% 증가한 774억 4,200만 원입니다. 로엔은 최근 해외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글로벌 유통을 위한 K-팝 콘텐츠 브랜드 원더K를 런칭한 겁니다. 원더K는 주로 SNS를 통해 해외로 한국의 K-팝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데요. 국내의 좋은 음악들을 비교적 간편하고 쉽게 해외로 알릴 수 있는 SNS를 통해서 더 넓은 시장으로 유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얼마 전에 원더K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아이유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무려 4만 2천 회의 참여 횟수를 기록했다고 하죠. 물론 아직 SM이나 YG의 영향력을 능가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멜론을 기반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저력이 기대가 됩니다. 음악은 로엔 소속의 가수죠. 아이유의 신곡 듣겠습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하스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 했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주오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무정한 사람아, 이 밤도 나의 모든 것을 하스려 하나. 철없던 사람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기다립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팔로미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 정말 코앞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금요일 새벽 3시에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일로 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행사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디 이만한 이벤트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구 팬만은 아닐 겁니다. 큰 장을 노리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축구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의 월드컵 마케팅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팅 마케팅 전문가이자 서울과학기술대 스포츠과학과 명예교수인 김재현 GSM 대표가 브라질 현지에서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지 연결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네, 브라질 현지에 계시죠? 네네, 지금 브라질 현지 상파울로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후 4시인데 그쪽은 몇 시인가요?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아이고, 딱 12시간 차이가 있죠. 예, 저희 인터뷰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감사합니다. 네, 목이 좀 잠긴 감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쪽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제가 여기 한 5일 전에 왔는데요. 처음에는 여기가 월드컵이 열리는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월드컵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그 월드컵에 반대하는 그 각종 시위들만 이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월드컵 개막이 이제 점차 다가옴에 따라서 길거리에 브라질 국기를 내건다든지 차량에 브라질 국기를 달고 다닌다든지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TV에서도 월드컵 관련 방송이 계속 이어지는 등 서서히 이제 월드컵 분위기가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월드컵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농담으로 하는 말이 시위하는 사람들도 뭐 축구 월드컵 시작하면 이제 시위를 멈추고 축구 보고 와서 다시 시위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월드컵 시작되기 아주 오래 전부터라고 얘기해야 되나? 몇 달 전부터 사람들은 아주 광고에서는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질릴 만큼 듣거든요. 근데 이게 월드컵으로 마케팅을 하는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궁금합니다. 네, 월드컵 그 마케팅 시장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한 100조 원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 마케팅 시장 규모는 대표팀 성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략 5조에서 한 7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공식으로 후원하는 기업들은 어딘가요? 네, 그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는 피파 파트너스, 또 피파 월드컵 스폰서, 내셔널 서포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피파 파트너스인데요. 이 피파 파트너스는 월드컵뿐만이 아닌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행사에서 독점적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네. 이 피파 파트너스는 그 아디다스가 있고 코카콜라, 또 에미레이트 항공, 소니, 비자카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죠. 현대 기아자동차입니다. 네. 그리고 그 피파 파트너스는 후원 계약 만료 시에 기존의 그 파트너에게 협상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후원사들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후원사는 들어갈 수 있는 특혜가 있고 월드컵에 한해서만 그 독점적 마케팅 권한을 보다는 마지막으로 피파 월드컵 스폰서인데요. 이 월드컵 스폰서는 피파 파트너스와의 그 마케팅 영역과 겹치지 않는 업체들만 선정하게 됩니다. 네.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는 잘 아시는 맥도날드 그리고 모이파크, 버드와이즈, 뭐 인미, 오이, 존슨앤존슨 그리고 캐스트롤, 컨티넨셜이 월드컵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셔널 서포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월드컵 개최국 국내에 한해서 마케팅 권한을 갖는 후원 프로그램으로 브라질 국내 기업 한 8곳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후원사로 들어가려는 경쟁도 상당히 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파 파트너스는 계약이 만료될 때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부여받는데요. 2006년에는 피파가 그동안 파트너였던 마스터카드와 계약을 하지 않고 비자 카드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하자 이제 그 마스터카드가 우선 협상권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미국 연방법원에 피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을 정도로 피파 그리고 월드컵의 후원사가 되기 위한 경쟁은
아주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후원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돈은 얼마나 돼야 되나요? 후원비는 이제 후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후원비는 극비로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추정하기로는 피파 파트너스의 경우에는 연간 2,200만 달러에서 4,400만 달러 정도 규모의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 월드컵의 스폰서의 경우에는 2,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후원비는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이나요? 그렇죠. 월드컵에는 이제 스폰서십 프로그램이 이제 IS4라고 하고, 올림픽은 이제 TOP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월드컵에서 후원을 받은 예산들을 각 나라 축구 협회 배당금으로 주기도 하고요. 또 개최국 배당금, 또 월드컵 자체 여러 가지 발생 지금 등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후원사마다 조건이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떤 식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후원사들은 현금 이외에도 자사의 제품들을 현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이번 월드컵은 브라주카라는 공식 사용구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월드컵 공인구를 공식 후원사인 아디다스가 제작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번 월드컵 행사 진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는 약 1,700여 대의 차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음료 회사가 후원할 경우에는 모든 행사에서 그 회사 음료만 마셔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경기장 안뿐만 아니라 경기장으로 구분되는 경기장 주변의 일정 영역에서는 공식 후원사의 제품만이 바로 해당 카테고리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뚫고 들어가서 돈도 많이 내고 있으면은 효과를 많이 얻어야 될 텐데, 실제로 광고 효과는 좋은가요? 그렇죠. 스폰서 투자 대비 효과, 즉 ROI라고 하죠. 이제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인데, 지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약 60억 달러 규모의 광고 효과를 보았다고 하고, 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경기장 보면 이제 A보드 광고만 따져도 8조 한 6천억 가량의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27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공식 후원사는 몇 안 되는데요. 월드컵 시즌이 네. 되면은 축구공, 월드컵이라는 문구, 응원 문구 이런 것들이 모든 기업들에 있어서 광고 마케팅에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 매복 마케팅의 재미난 예를 좀 들면 좋을 것 같은데, 2002년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에서 SK텔레콤은 대표팀 공식 서포터인 붉은 악마를 후원하면서 소위 붉은 악마 마케팅 캠페인을 펼쳤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것이 대성공을 거두어서 오히려 그때 당시 내셔널 서포트했던 KTF보다 홍보 효과가 더 좋았던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매복,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피파 월드컵 등의 공식 로고라든지 후원사임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를 교묘하게 이제 피하면서 마치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MBC 마케팅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회 조직위원회는 스폰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매복 마케팅 활동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부셔, 즉 매복자들은 날로 수법이 더 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어쨌든 매복해도 효과는 좋은 거죠? 그렇죠. 권리가 없는 기업이 마치 공식 스폰서인 양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촉진 활동을 하는 것이 매복 마케팅인데, 공식 후원사가 되는 장점 중에 하나는 큰 비용이 들지만 그만큼 일정 수준의 홍보 효과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매복 마케팅은 성공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공식 후원사
타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에는 그 홍보 효과를 그리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월드컵을 비롯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 마케팅이 그렇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한 시장 전망이랄까요? 뭐 앞으로를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그 스포츠 마케팅 시장은 이제 도입기 단계에서 이제 성장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브라질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시차가 12시간입니다. 그래서 경기들이 한국 시간으로 대부분 새벽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월드컵 마케팅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길거리 영혼 있죠. 그 길거리 영혼을 활용한 마케팅은 많이 위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 SNS라든지 모바일 기기 등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뉴미디어 마케팅이 비교적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브라질 현지에 연결이다 보니까 대화상에 좀 시차가 있었고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GSM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3로 HD보다 4배 더 선명하게 보는 법. 그냥 봐.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 취업 내비게이션이 마련돼 있습니다. 생생경제 애청자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질문이나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또 페이스북에 생생경제 페이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이코노미로 들어오셔서 좋아요 엄지를 눌러주시거나 트위터를 팔로우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관람권과 화제의 경제 신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전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더블딥입니다. 더블딥은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이라는 뜻의 더블과 내려간다는 뜻의 딥을 합친 거죠. 그래프로 그리면 두 번 침체의 고래에 빠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알파벳 W 모양이 돼서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합니다. 현대경제에서는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가 반짝 살아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소득이 적어서 상품을 살 여력이 없는 경우에 재고가 쌓이면서 더블딥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은 올해 초에 경기가 살아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세월호 사건으로 소비가 침체한 데다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하반기에 더블딥의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GA SK텔레콤.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 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씨, 엔진 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 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뒤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은행 징계네요. 예.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아주 유례 없이 중징계를 대량으로 내린 것 같아요. 네, 기사들이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뭐 워낙 많아가지고 말이죠. 네. 일단 그 금융권에서 밖에서 바라보면 그 화이트 칼라의 은행의 대명사처럼 보는 뭐 은행장, 지주회사 회장, 임원 뭐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200명이 네. 무더기로 징계를 이제 받는 겁니다. 물론 징계 주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고요. 이래 200명씩 이렇게 징계받는 경우가 참 드문데 특히 KB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한 120명이 네.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이모 회장, 뭐 간부, 무슨 임원들 우르르거려 들어가서 이제 그 성격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KB 같은 경우는 4분 안에서 지주회사 회장하고 은행장 그 사이에 알력이 있어서 뭐 다툼이 있었고 그 전에 네. 이제 돈 말하자면 그 도쿄 지점에서 부정 대출된 거 그런 게 문제가 됐고 다른 데는 또 고객 정보 유출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은 네. 그래도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금융 대표적인 정부로부터 면허증 받아가 돈 장사하는 이런 은행에서 이런 대규모로 징계받아서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랐겠죠. 네, 방금 말씀 표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정말 그 국가로부터 그 인증을 받아서 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받아서 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기관들인데 이번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걸 보니까 뭘 그동안 잘못해도 정말 잘못해왔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우선 그 얘기 한번 더 조금 더 하자면은 네.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금융회사들을 금융기관이라 해가지고 네. 공공의 성격이 많다는 거 인정해 주는데 그렇죠. 특히 은행은 정부에서 면허증을 받는 겁니다. 네. 그냥 승인해서 우리나라 정권에서 하나 차리겠소 보험회사 하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렇죠. 면허증을 내주는데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가장 그 공식적인 참 좋은 의미에 말하자면 장사하기 좋은 돈 장사거든요. 네. 돈 장사라는 게 떼이지만 않으면은 가장 남는 장사고 그 떼이지 않기가 문자 썼어요. 리스크 줄이기.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가 이제 금융의 본질이고 그래서 정부의 은행에만큼은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해서 면허증을 내주는 공식 돈장사인데 네. 그래서 간섭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환위기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 부실해지면 정부가 공적 자금도 바로 투입해가지고 살리고 하는 그만큼 이제 공공성 우리가 경제에서 공공성이 있고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무슨 잡범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지방의 내부 싸움을 하고 네. 고객 정보 유출을 하고 자회사 관리를 잘못하고 이래서 200명씩이나 징계를 받고 또 기관 경고 받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 은행 개별 기관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면은 자기네들 영업하는데 또 지장을 많이 받는데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네, 금융기관. 그러니까 그러면서 금융사잖아요. 사실 말하자면 금융사인데 우리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문턱도 높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다니까 더더욱 또 화가 나는데 KB국민은행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예. 최근에 이제 회장과 은행장의 뭐 진검승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또 2010년인가요? 그때 신한은행 사태 때도 또 생각이 났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지주사 이럴 거면 왜 만들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선 경과 과정을 보면은 KB에서 지주회사 위로 단순히 그 직제표로 보면 지주회사 회장이 더 높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지주회사 KB 지주회사 아래 제일 중심인 KB 국민은행이 있고 카드사가 있고 무슨 이렇게 계열사가 있는데 여기 시작은 KB 그 국민은행의 전산 시스템 은행은 사실은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거대한 전산 시스템에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전산 시스템이 IBM을 그동안 했는데 유닉스로 전산 시스템 안에 그 바꾸는 과정에서
서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의 감사가 문제 제기했다고 막 말하면 고자질 비슷하게 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 사회이사들은 또 그 보고를 받겠다 안 받겠다 해가지고 은행과 지주회사 네. 그리고 사회회사 이 3파전의 알력전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동안의 경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이 만나서 서로 해결한다고 몇 번 만나더니 얘기를 안 된 거예요. 서로 그렇죠. 조율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왜 드러나니까 그 속에는 인사를 넣고 서로 내 사람을 심겠다. 라는 인사를 둘러싼 알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확인은 안 됐지만은 네. 그렇게 전사는 핑계고 실전 인사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이겁니다. 리딩 뱅크가 돼가지고 해줘야 될 일이 집안 싸움 하다가 이 모양 된 거 아니냐. 지금 그게 지금까지 굴러온 일이고 그 자기네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감독원에 나서서 그 당국이 나서서 징계를 해서 지금 중징계가 내려간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집안 싸움 같은 것들이 정말 볼성사납게 이뤄지는 이 상황을 몰고 온 이유는 뭘까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긴 얘기인데요. 우선 첫째 봐서는 이 거대한 종업원으로 치면 만 수천 명, 네. 자산으로 치면 260조 원, 270조 원의 한 이 거대한 금융회사가 정부에 휘둘리고 있으면 첫 번째는 네. 정부는 지분이 1%도 없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1% 정부에 휘둘리면서 인사는 낙하산 비슷하게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지주회사 회장은 지금 이명록 이전에 뭐 어윤대 하는 사람들 줄줄이 이제 연속 징계를 받는 게 해서 정부에 휘둘리고 왜 휘둘리냐 스스로 독립적인 경영과 자율적인 걸 못하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죠. 두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온 CEO들이 낙하산을 내려와서 내 사람 심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인사에서 불려밥이 서로 파벌 싸움, 그 비슷한 불려밥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주인은 없고 정부도 지분 없이 어정쩡하게 감독 비슷하게 하니까 사회이사들이 법에 정해진 이사다에서 힘이 잔뜩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회이사들이 주인 비슷하게 하니까 사회이사들이 툭 하면은 의견 모아가지고 회장하고 충돌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 하나는 낙하산 같은 이런 경영체에 줄서기를 하고 되니까 안에서 영업 잘하기보다는 인사권자한테 줄 잘 써가지고 말이죠. 좋은 관계 유지하면 괜찮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피와 낙하산 인사의 문제도 여기에 좀 일부 관여가 된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서 자범이 없이 영업력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이 저금리의 은행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부실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전략을 어떨 것인가, 연구하고 일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 저금리에 손짓고 그냥 뻔한 그 시장 나눠 먹기로 하면서 시끄러우니까 이게 결국 관피아들의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그렇게 비판의 그 말하자면 핵심이죠. 그리고 하나은행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치 논란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얘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치금융이라는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각도는 조금 다른데 하나은행 경우는 이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하나은행 징계받은 거는 하나은행장은 옛날에 하나캐피탈 사장일 때 했던 일이 잘못돼서 징계받는 건데 그건 어쨌든 간에 하나은행의 지주가 분명히 있고 독립경영체로 가는 거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현재 하나은행장에 대해서 징계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차기 선임은 안 된다는 이상한 그 징계가 갔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다. 차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물러나야 되지 않냐. 이런 논란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사실상 물러나라는 압박이었다라고 해석이 그게 되잖아요. 웃기는 거죠. 물러나야만 물러나 규정이 되고 물러날 그게 아니면 그거나 있는 거지. 사실상 물러나라. 알아서 물러나라. 이거 웃긴다. 그게 이제 관치라는 지금 핵심입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신한은행 얘기했는데 신한은행 내분 같은 것도 차원이 또 다른 게 신한은행의 주주가 명백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주주가 명백한데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싸웠던 거죠. 그죠? 구파와 말하자면 심파. 그래서 싸웠던 거니까 그건 내부에 그런 경영적인 다툼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낙하산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 뉘앙스나 성격이 사실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지주 체제인데 이게 우리 이제 어떤 은행도 좀 키우고 몸집을 키우기 위한 체제 중에 하나였는데 핵심은 또 은행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주사 회장하고 은행장하고 서로 좀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지주회사는 전략을 하고 은행만이 아니라 은행회사
카드, 보험, 증권사들을 쭉 종합적으로 해서 금융 전반을 설계해서 전략을 세워서 뭐 글로벌 해외 진출도 하고 국내 전략을 잘 세우라고 하고 은행은 은행 고유의 업무를 보는 걸로 정부 전략도 하고 지주회사를 좀 도입해서 은행들 전부 다 지주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로에서는 지주회사 회장 낙하산 다른 줄이다. 은행장 다른 줄이다.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 나쁜 점만 지금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이게 예를 들어 KB만 봐도 그렇습니다. KB 국민은행이라는 게 2001년도에 합병됐잖아요. 그때 주택국민은행 합병됐을 때 총 자산이 172조 원이었거든요. 네. 172조 원이면 그 당시에 우리은행 자산이 77조 원. 신한은행 55조 원 할 때 그러니까 뭐 2배, 3배씩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떠냐면은 지난해 말로 기준으로 보면 국민은행의 총자산이 265조 원, 우리은행 249조 원, 신한은행 238조 원 이렇거든요. 차이가 별로 안 2배, 나네요. 3배에서 지금 거의 같이 이제 말하자면 도토리 키재기처럼 되는데 네. 그러면 KB 금융은 뭐 했느냐 지금 그 영업력을 확대하고 더 키우고 하기보다는 그저 뭐 있는 선에서 아웅다웅 하다가 이까지 쪼그라든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그러면은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지주회사 체제를 없애야 될까요, 다시? 그 정책에 이제 그게 아주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우선은 뭐 이럴 겁니다. 지주회사 지금 당장 그 지주회사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우선 우리은행 매각을 할 때 주인을 찾아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우리는 지금 매각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무늬만 지분만 대충 팔아가지고 지배적인 주주가 안 나와서 주인이 나와서 책임 경영을 안 하는 시기 되면은 또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 매각 확실히 주인을 찾아주는 매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KB에 대해서 많은 말하자면 지금 징계가 내려가 있는데 26일 이 사람들의 소명을 듣는다고 합니다. 예. 소명을 듣고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책임을 지고 어떤 말하면 징계가 굳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고 은행 그 업계 전반을 본다면 예전에 그 외환위기 때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리딩 뱅크를 육성한다는 거였고요. 네. 이 통합을 해가지고 국내 자잘하게 많은 은행들을 통합해가지고 리딩 뱅크를 해서 거기가 국내 영업을 선도하고 잘하도록 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외국계 은행을 들여서 선진 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SC 제일은행이 그랬죠. SC가 영국에서 들어왔고 예. HSBC 들어왔고 뭐 CT도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외국계 은행이 들어와서 국내 선진 기법을 지금 들여주고 있느냐? 네. CT 같은 거 머리 철수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틀렸고 어쨌든 지주회사 만들면서 이 리딩 뱅크도 틀렸고 네. 그래서 정책의 일종의 은행 지금 말하자면 은행 정책에서는 옛날에 그게 실패로 갔다. 잘못했네요. 네, 일단 예. 그래서 그 반성을 확실하게 해보면은 네. 지주회사에 대한 문제점이 되든지 리딩 뱅크를 다시 하든지 알겠습니다. 주인 차적에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트친, 배친이에요. 합격의 비밀 대공개 취업 내비게이션. 취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취업할 수 있는 방법, 정보를 알게 되면은 좀 더 쉽게 해볼 수 있는데요.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이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서미영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헤드헌팅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주신다고요? 네. 근데 헤드헌팅이 뭔가요? 헤드헌팅이란 능력 공격? 전화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일단 전화 끊으시고요. 저희 제작진이 다시 연결을 할 겁니다. 네. 오늘 그 취업 내비게이터 시간에는 취업에 있어서 헤드헌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재들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는 분들이고, 좀 발탁이 된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좋은 직장으로도 갈 수가 있겠고 그런 분들인데 헤드헌터 그리고 헤드헌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영 상무님. 네, 이제 괜찮으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그래서 헤드헌팅과 헤드헌터. 네네. 예, 알려주세요. 최근에 그 일반인들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헤드헌팅이란 그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의 중개업, 뭐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간부 중력, 고 기술력 등을 소개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네. 헤드헌터는 그런 일을 이제 실행하시는 그 전문가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머리를 사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원을 뭐 말하자면 원시 부족들이 네. 상대 부족들의 머리를 이제 잘라오는 데서부터 예. 고급 인력의 이제 스카우트다 이제 이래가지고 헤드헌팅이라고 이제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회사들을 서치펌이라고 합니다. 네. 네. 국내 헤드헌터 시장, 헤드헌팅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별도 산업 분류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산출은 조금 어려운데요. 예. 제가 뭐 기사를 좀 참고를 해봤더니 국내에 활동 중인 헤드헌터 업체가 4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시장의 규모는 한 4천억대 이른다고 하는데 이게 2011년 기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조금 더 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처음에는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위주로 이제 이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이게 좀 확산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도 전문 인력들을 구하기 위해서 헤드헌터를 격리한 채용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전문 직종화해서 그것으로 네. 전문 서비스를 좀 받아보자 이런 수요가 생기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헤드헌터는 어디 있어요? 제 머리는 안 찾는 것 같은데. 헤드헌터는 서치펌에 있고요. 네. 네, 헤드헌터가 찾는 인재들을 주로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산업계로 따지면 이제 금융이나 그 IT 통신,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재 유통, 제조 크게 이렇게 이제 그 분야에 나누어서 많이 채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팀장급 이상이나 임원 위주로 예.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기업 위주로 이제 찾는 곳들은 특정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감각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과거에 이제 선호를 했었는데 네. 국내 기업이나 이제 이런 데들도 그 전문 능력 위주로 그러니까 헤드헌터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헤드헌터들은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찾나요? 그 대부분의 헤드헌터가 이렇게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아름아름으로 이제 그 인재를 소개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소개시켜준 후보자를 통해서 또 소개를 받기도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헤드헌터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헤드헌터가 이제 전화 왔을 때 끊는 게 아니라 그 타깃이 본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옆 사람들을 이제 소개시켜주는 예. 그러면 이제 계속 관계들이 이어지는 이제 이런 요령들이 좀 있기는 있고요. 아까 이런 헤드헌터를 어디 가면 많이 만나시냐고 이제 질문을 네.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이제 그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드헌터 그 포털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네. 인크루트 같은 취업 포털에 가셔도 만날 수가 있어요. 되게 이제 취업 포털에 헤드헌팅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예. 네, 그 메뉴에 가시면은 헤드헌터들이 그 찾는 일자리를 올려놓습니다. 네. 그 일자리 밑에 헤드헌터들의 프로필이 있어요. 아. 그래서 본인의 분야와 유사한 분야를 찾는 헤드헌터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이력을 갖고 있다는 이력서를 먼저 올려놔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예. 취업 포털 같은 데다가 올려놓으면 인재 검색이라는 서비스를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분들도 헤드헌터 분들이거든요. 예. 계속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지 본인이 그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이제 그 오더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를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럼 그래서 네, 이 헤드헌터의 눈에 확 들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 그 자신의 분야와 그 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는 헤드헌터를 찾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헤드헌터들도 아까 제가 이렇게 분야별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금융을 많이 하시는 분, 뭐 IT를 많이 하시는 분, 뭐 제조를 많이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들이. 그래서 본인의 분야와 조금 관련성이 높은 헤드헌터를 일단 선별하는 게 좀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헤드헌터의 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첫 술에 이렇게 관계가 잘 안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처음 이제 미팅에서 본인의 일자리가 바로 소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편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변 사람을 소개도 해주고, 네. 네, 본인의 일자리도 소개받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헤드헌터들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관계들을 가졌을 때 기회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회, 제안이 오게 되면은요, 그게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본인 스스로 입사 지원을 할 때는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을 대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헤드헌터를 이제 격리하게 되면 헤드헌터가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요. 그리고 의뢰받은 것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아서 그 후보자에게 연락을 하죠. 그러면 그 후보자하고 의뢰사의 중간에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도 이 헤드헌터가 조정하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인터뷰 일정이라든지 뭐 채용의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 관여들을 계속 해주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경력이 좀 있어야지 헤드헌팅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헤드헌팅 자체가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중력이나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력직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그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신입을 추가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경력 팀장 이상의 임원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거나 그러면은 중간에 또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무리하게 해가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헤드헌터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헤드헌팅이라는 것 자체도 비즈니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성과들을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헤드헌터들이 무리하게 기업과 후보자를 연결하는 경우의 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무조건 헤드헌터를 이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관은 본인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선택하는 주관은. 그러니까 헤드헌터가 좋다 해서 이제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준에 맞는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헤드헌팅 업에 대한 이해가 낮은 초보 헤드헌터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크게 이 서치펌을 설립하는데 영업자분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 형태의 1인 헤드헌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 실적은 올려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리한 연결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좋은 헤드헌터를 만나면은 정말 새로운 또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본인이 한 번이라도 연결된 헤드헌터가 있으면 수시로 그 헤드헌터를 통해서 해당 산업계 인력 이동이라든지 인력 수요에 대해서 꾸준히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헤드헌터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헤드헌터에게 눈에 띄는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공개된 취업 포털 같은 데 공개된 이력서를 가지고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아요. 이 이야기는 왜 필요하냐면은 취업 포털에 기본적인 이력서 노출 기준이 최신순위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이력서를 상위에 랭킹을 하거든요. 네. 업계 이야기인데요. 근데 어쨌든 상위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두는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게 눈에 띄어야지 되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헤드헌팅과 헤드헌터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 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 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생생경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동안 생담이나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또 생생경제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누르시고 친구 되어주신 분들, 트위터 팔로우 해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오늘 당첨되신 분입니다. 페이스북 좋아요 당첨자는 토니박님이고요. 트위터 팔로우 당첨자는 김재협님입니다.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이나 화제의 경제신간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생생경제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들어오셔서 팔로우 신청을 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벌써 금요일인데요. 금요기획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만성 적자가 심각하다고 해서 개혁을 해야지 된다라고 정부도 밝혔는데, 공무원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을 좀 더 내고 좀 더 적게 받는 방안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반발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을지 내일 좀 기대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